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빈치 코드로 유명한 댄 브라운의 오리진입니다. 리뷰를 위한 독서를 하다 보면은요, 참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리뷰 없이 읽을 소설책을 고르곤 하는데요. 이번 경우는 달랐습니다. 책을 2번 연속으로 읽고요. 또 오늘 이렇게 리뷰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시작은 에드먼드 컷이라는 유명한 천재 과학자가 종교 지도자 3사람을 만나면서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제가 한 달 후쯤 세상에 공개할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정식 발표에 앞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사상가 몇 분께 이 정보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서론이 아주 흥미롭군요, 컷시 씨. 우리에게 보여줄 자료가 세계 종교의 근간을 뒤흔들 것이라는 뜻으로 들리니까 말이에요. 컷시는 성스러운 고문서들이 들어찬 방을 둘러보았다. 근간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너져 내릴 겁니다. 사오르면 세상 사람들은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들이 죄다 틀렸다는 공통점을. 그리고 사흘 후 에드먼드 컷시는 스페인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이 프레젠테이션을 개최합니다. 미술사를 공부한 작가답게 많은 유명한 예술 작품들이 소설의 지면을 통해 소개됩니다.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자체가 프랑크 게리의 유명한 건축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책의 주인공인 로버트 랭돈 교수의 시선으로 많은 예술 작품들이 보여집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내용들을 검색해 봤는지 몰라요. 선데이 타임즈의 평처럼 독자의 뇌에 풍요로운 양식을 잔뜩 쌓아주는 책임에 틀림없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기 전 로버트 랭던과 에드먼드 컷시는 먼저 짧은 만남을 갖습니다. 교수님, 오늘 밤은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사실 인류 모두에게 중요한 순간이죠. 최근에 한 가지 과학적 사실을 발견했어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획기적인 발견이지요. 지구상에 그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제 곧 제가 발견한 사실을 온 세상에 생중계로 발표할 겁니다.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맞먹는 파급력을 발휘할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뜻 믿기지 않는 모양이군요.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라 다윈에 비유했다면 좀 나았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우리가 제기한 가장 근본적인 2개의 질문이 뭘까요? 랭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마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렇습니다. 인류의 지식 중심에는 이 2가지 수수께끼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다시 말해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운명이죠. 이거야말로 가장 보편적인 수수께끼입니다. 낯선 조형물을 돌아 나오는 랭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컷시와 나눈 대화가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컷시의 주장이 과장이든 아니든 이 컴퓨터 과학자가 무언가를 발견했으며 그 발견이 전 세계의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 굳게 확신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시간은 다가왔습니다. 10초 후 프로그램 생중계가 시작됩니다. 잠시 후 돔 안쪽에 달린 여러 개의 스피커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마치 신의 음성처럼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친구 여러분. 저는 에드먼드 컷시입니다. 하늘에서 에드먼드 컷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이후 구겐하임 미술관 실내에 자리한 시원한 초원에는 정적이 감돌았다. 수백 명의 손님들은 담요 위에 드러누워 하늘의 눈부신 별들을 바라보았다. 오늘 밤 우리 모두 고대의 탐험가가 되어봅시다. 컷시가 말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광활한 바다로 떠난 사람들, 지금까지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땅을 처음 발견한 사람들, 세상은 철학자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깨닫고 경외감에 무릎 꿇은 사람들. 그들이 오랫동안 간직해온 세상에 대한 믿음은 새로운 발견 앞에 산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밤 중요한 발견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의 철학이 변화해온 모든 순간처럼 오늘 밤 이 순간이 어떻게 탄생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과 암호, 역사와 종교, 그리고 예술 분야의 신화적 존재이자 저의 소중한 친구이기도 한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랭던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화면 속에서 랭던이 강연을 시작했다. 초기의 인류는 자신들의 우주, 특히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경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이 경이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신과 여신을 창조해냈지요. 천둥, 파도, 지진, 화산, 불임, 전염병, 심지어는 사랑조차도 그 대상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바다의 썰물과 밀물 현상을 포세이돈의 변덕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바뀌는 것은 해마다 지하세계로 끌려가는 페르세포네에 대한 지구의 슬픔에서 비롯되었지요. 로마인들에게 화산은 신들의 대장장이인 불카누스의 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수많은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 행성이 수수께끼뿐만 아니라 그들 몸의 수수께끼를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불임은 유노 여신의 총애를 잃은 대가였습니다. 사랑은 에로스의 목표물이 된 결과였지요. 전염병은 아폴로가 내린 벌로 간주되었습니다. 제 책을 읽으신 분들은 제가 틈새의 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것은 고대인들이 자기 주변의 세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경험할 때 그 틈새를 신의 존재로 메운다는 뜻입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신들이 셀 수 없이 많은 틈새를 메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과학 지식이 점점 쌓여가기 시작했지요. 자연계에 대한 이해의 공백이 점점 사라지면서 신들로 가득했던 판테온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 달의 죽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포세이돈을 들먹일 필요가 없어졌고 결국 우리는 그를 무지의 시대가 남긴 어리석은 신화의 영역으로 추방해 버렸습니다. 다른 신들도 모두 비슷한 운명에 처했습니다. 우리의 지성이 진화함에 따라 그 효용을 잃고 사라져갔지요. 그러나 신들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문화가 신을 버리는 과정은 실로 처절합니다. 종교 신념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즉 우리의 부모님과 선생님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정신 깊숙이 새겨집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 변화는 여러 세대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그나마도 깊은 고뇌와 때로는 유혈 사태를 동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신들이 사라져가고 마지막으로 단 한 명의 신만이 남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하얀 수염이 나부끼는 주름진 얼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는 다른 어떤 신보다도 절멸에 힘껏 저항하며 자신의 빛이 사라지지 않도록 격렬한 싸움을 벌였습니다. 제우스의 추종자들이 자기네 신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정복자 입장인 기독교는 제우스의 얼굴을 새로운 신의 얼굴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이 수염을 기른 또 하나의 얼굴, 그것은 바로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 천장에 그린 아담의 창조에서 묘사한 기독교의 하느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제우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에게서 자란 어린아이가 키클로페스라는 외눈박이 괴물들에게서 힘을 얻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현대인이니까요. 우리는 지적으로 진화하고 기술적으로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대장장이가 화산 밑에서 일하고 있다거나 신들이 파도나 계절을 다스린다는 이야기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대의 인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혹은 같은 존재일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이라는 종이 가장 폭넓게 믿고 있는 종교에는 여전히 마법 같은 주장이 허다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기적, 복수심에 눈이 멀어 전염병과 홍수를 일으키는 신, 구름 자욱한 천국이나 불구덩이 지옥으로 이어지는 사후세계의 약속 등이지요. 자, 그럼 잠시 미래의 역사학자와 인류학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우리보다 먼 발치에서 현재를 바라볼 테니 우리의 종교적 신념을 무지한 시대의 신화라는 범죄에 넣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들을 우리가 제우스를 보듯이 바라보지 않을까요? 우리의 성스러운 경전을 모아다가
먼지 자욱한 역사의 서가에 방치하지 않을까요? 다음 순간 갑자기 에드먼드 커시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계는 우리처럼 기술적으로 진보한 종족이 어떻게 우리 시대 종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을 수 있었을지 의문을 품을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우리의 현 전통을 바라보며 우리가 무지의 시대를 살았다고 결론 내릴 것입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우리가 마법의 동산에서 성스럽게 창조되었다는 믿음,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여성들은 머리를 가리도록 명령했다는 믿음, 혹은 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몸을 불태우는 위험을 감수했다는 믿음 등을 제시하겠죠. 정확한 논리적 분석 능력을 갖춘 현대인이 동시에 지극히 간단한 합리적 사고만으로도 여지없이 무너져 내릴 종교 신념을 용납하는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인간의 뇌입니다. 인간의 뇌는 왜 자신이 믿는 것을 믿을까요? 여러분의 뇌는 유기체로 만들어진 컴퓨터처럼 나름의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귀에 착착 감기는 곡조, 사이렌 소리, 초콜릿의 맛, 그 밖에 하루 종일 흘러 들어오는 어지러운 입력 정보 모두를 조직하고 정의하는 일련의 규칙이지요. 흘러 들어오는 정보의 흐름은 정신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자문해 보았습니다. 이 운영체제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만약 우리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운영체제를 읽을 수 있다면 분명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혼돈을 경멸하라, 질서를 창출하라. 이것이 우리 뇌의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어디로 이끌리는지를 정확하게 대변합니다. 혼돈에 반대하고 질서를 선호하죠. 누군가가 아무렇게나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 소리는 견디기 힘든 고통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똑같은 음으로 더 나은 질서를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가 기뻐합니다. 음은 똑같습니다. 악기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드뷔시는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질서를 만들어서 얻는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직소 퍼즐을 맞추고 벽에 비스듬히 걸린 그림을 바로잡게 합니다. 체계화하려는 우리의 기질은 우리의 DNA에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 컴퓨터라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혼돈에서 질서를 창출하는 것을 돕기에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를 갖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컴퓨터에게 원하는 질문은 무엇이든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바꿔 말해서 여러분은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운명을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질문에 컴퓨터는 이런 답을 내놓겠지요. 데이터가 부족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음. 별 도움이 안 되죠. 하지만 적어도 정직한 대답이기는 합니다. 이어서 인간의 뇌가 화면에 나타났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작은 생물학적 컴퓨터를 향해 똑같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물으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의 뇌에서 일련의 종교적 이미지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하느님, 진흙으로 최초의 인간을 빚어내는 프로메테우스, 자신의 다양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는 브라흐마, 구름을 가르고 두 인간을 땅으로 내려보내는 아프리카의 신, 나무 조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내는 노르웨이의 신. 이제 여러분은 묻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또다시 사람의 뇌에서 더 많은 이미지가 줄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순결한 천국, 불타는 지옥, 이집트 사자의 서에 나오는 상형 문자,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새긴 석판, 엘리심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묘사, 영혼의 재생을 그린 카발라의 그림, 불교와 힌두교에 나오는 윤회의 도식, 서머랜드를 표현한 신지학의 원. 인간의 뇌한테는 어떤 대답이든 내놓는 것이 아무 대답도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부작이라는 반응에 극도의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적어도 질서의 환상을 제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창안하죠. 그 결과 무수한 철학과 신화와 종교가 등장해
마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질서와 구조가 실제한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근본적인 질문은 늘 저를 사로잡았고,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그 답을 찾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종교적 신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질문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종교가 똑같은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답이 옳은가를 놓고 문화 충돌이 빚어집니다. 어떤 신의 이야기가 유일하게 참된 이야기인지를 놓고 다투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적적으로 삶의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갑자기 한치의 허점도 없는 증거가 발견돼 우리는 그저 하나의 종으로서 두 팔 벌려 다 함께 그 진실을 끊어 안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말입니다. 영적 탐구는 언제나 종교의 영역이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가르침에 맹목적인 믿음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신앙은 본질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정의할 수 없는 무언가를 믿으라고 요구합니다. 실증적 증거가 없는 무언가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다른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보편적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은 신앙의 안티테제입니다. 과학은 본질적으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 정의되지 않은 것들의 물리적인 증거를 찾아내고자 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앞세워 미신과 오류를 거부합니다. 과학이 해답을 제시할 때 그 해답은 보편성을 담보합니다. 인간은 그것을 놓고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주위로 모여듭니다. 친구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또 하나의 예측을 발표하려 합니다. 종교의 시대는 이제 그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의 시대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종교 사이에 대결전의 장을 연 에드먼드 커시의 프레젠테이션은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에드먼드의 발표는 종교 전반을 공개적으로 규탄하는 위험천만한 수위로 치닫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오늘 밤의 발표에 대해 특히 그것이 신앙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종교적 열정은 언제나 과학의 진보를 억압했습니다. 오늘 밤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께 자제력과 이해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최근 세계 카톨릭 의사협회는 바로 이곳 스페인에서 영원히 결여된 과학은 교회가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유전공학에 대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텍사스에 만들어질 예정이었던 초전도 초대형 입자 가속기는 우주에 대한 인류의 이해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예산 문제와 논란 곳에서 비롯된 정치적 압력으로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 속에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실험에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 일은 텍사스주의 수치이자 주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성난 목소리로 외치는 동영상이 화면에 떠올랐다. 천장에는 현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력적인 영상들이 나타났다. 유전학 연구소 앞에 진을 친 시위대, 트랜스 휴머니즘 회장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성직자, 창세기를 움켜쥔 채 주먹을 흔들어대는 복음주의자들, 다인의 물고기를 잡아먹는 예수의 물고기, 줄기세포 연구와 동성애자의 권리와 낙태를 비난하는 성난 종교단체의 옥의 광고들, 또한 그의 반발에 똑같이 분노를 표출하는 광고판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서 지하철 전동차가 다가올 때의 진동이 느껴졌다. 천둥치듯 흐르는 거센 강물 소리였다.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과학적 지식이라는 강이 도도히 흘러가는 소리입니다. 에드먼드가 천둥 같은 물소리를 뚫고 외쳤다. 인간이 처음 불을 발견한 이후 이 강은 끊임없이 힘을 축적해 왔습니다. 모든 발견은 새로운 발견을 촉발하는 도구가 되었고 이 강은 한 방울씩 물을 더해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도 대항하지 못할 힘으로 거세게 전진하는 거대한 파도의 꼭대기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그 해답을 찾아낼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의 탐구 방법은 수천 년에 걸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에 인류가 불을 발견한 때로부터 바퀴를 발명할 때까지 100만 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후 인쇄술을 발명하는 데는 몇천 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원경을 만들기까지 고작 200년. 그 다음 증기기관, 휘발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우주 왕복선을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DNA 변형을 시작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0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적 진보를 월 단위로 따져야 할 지경입니다. 오늘날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슈퍼컴퓨터가 주판처럼 보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에드먼드의 목소리와 거센 물소리가 어둠 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 이로써 저는 여러분에게 향후 몇 년간 이루어질 인간의 발전은 더없이 충격적이고 파괴적이며 상상을 초월할 거라 장담합니다. 예고 없이 물소리가 멎었다. 친구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약속한 발견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걸 잘 압니다. 장황한 서론을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발견의 기쁨을 함께 나눌 시간입니다. 마침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불빛 속에 환한 미소를 머금은 에드먼드 커시가 서 있었다. 앉으세요, 친구들. 에드먼드는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아직 최고의 순간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잠시 후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에드먼드의 머리가 뒤로 획 젖혀졌다. 잠시 시간이 멈춘 듯했다. 그리고 대혼란이 일었다. 로버트 랭던은 충격으로 온몸이 마비돼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에 그의 친구가 여전히 청중을 향한 채 옆으로 쓰러져 있었고 그의 이마에 뚫린 총구멍에서 연신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로버트 랭던 교수가 에드먼드 커시가 남긴 실마리를 가지고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긴 여정입니다. 흥미진진한 스페인 여행이 시작되는 거죠. 몇 년 전 마드리드로 들어가 바르셀로나로 나오는 스페인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들렸던 모든 장소가 이 긴 여정에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나고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주인공이 하나 있는데요. 윈스턴이라고 불리는 AI입니다. 윈스턴은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인공지능 컴퓨터 할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보면 돼요. 할이 2001년도산이니까 이거는 17년 뒤에 신버전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전지전능합니다. 로버트 랭던은 또 한 명의 여자 주인공인 암브라 피델과 함께 이 윈스턴의 도움으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바르셀로나에는 에드먼드가 최근까지 살았던 그의 집이 있어요. 그 집이 무려 까사밀라랍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랭던은 에드먼드 커시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됩니다. 갖가지 세면 도구와 개인 용품이 어질러진 나지막한 골동품 탁자, 사용한 주사기, 약병들, 열린 캡슐, 심지어 피로 물든 헝겊까지. 앞에 놓인 탁자는 뒷골목에 마약 소구를 방불케 했다. 그러나 탁자로 다가가 약병 하나를 집어들고 성분 표시를 읽은 랭던은 입이 떡 벌어졌다. 에드먼드는 약물 중독이 아니었다. 그는 남몰래 치명적인 암과 싸우고 있었다. 물론 윈스턴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남은 수명은 9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다하기 전에 마지막 영광의 순간을 완성하려고 그렇게 쉬지 않고 달렸던 것입니다. 이제 랭던은 에드먼드를 대신해서 그가 하고자 했던 남은 일을 마저 이루어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열 수 있는 비밀번호 47자리. 이제 랭던은 윈스턴의 도움을 받아 그 47자리 비밀번호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단서는 예언시. 에드먼드가 좋아하던 윌리엄 브레이크의 예언시, 네 조화들 속에 숨겨져 있었죠. 윌리엄 브레이크의 예언시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이 시는 전통적 종교의 종말과 과학의 궁극적인 지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문득 랭던의 머릿속에 네 조화들을 강의하던 교수가
학생들 앞에서 오래전부터 되풀이된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되살아났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할 건가요? 종교 없는 세상 아니면 과학 없는 세상? 이어서 교수는 이렇게 덧붙였다. 윌리엄 브레이크가 어느 쪽을 선호했는지는 명백합니다. 이 서사시의 마지막 행만큼 미래에 대한 그의 희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도 없지요. 그 마지막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두운 종교는 떠나고 달콤한 과학이 지배한다. 그 행은 에드먼드가 말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오늘 밤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압축하는 한마디였다. 종교는 시들 것이고 과학이 지배할 것이다. 이제 비밀번호를 찾았으니 이 비밀번호를 입력할 컴퓨터를 찾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 여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랭던은 자신이 그 장소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찾은 그 장소는 바르셀로나 슈퍼컴퓨팅 센터, 국립 슈퍼컴퓨팅 센터였습니다. 그것도 폐쇄된 카톨릭 성당에 들어선 첨단 기술 연구실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연결된 윈스턴의 도움으로 에드먼드가 마치지 못한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웨이브라 불리는 에드먼드의 슈퍼컴퓨터는 나사와 구글이 힘을 합쳐 만든 D-웨이브를 뛰어넘는 막강한 힘을 가진 컴퓨터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합성뇌를 만들겠다는 에드먼드의 결심이 결정적이었죠. 두 개의 엽을 가진 뇌, 즉 좌뇌와 우뇌. 인간이 눈부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양쪽 뇌가 서로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었다. 좌뇌는 분석적이고 언어적인 반면 우뇌는 직관적이고 말보다 그림을 선호한다. 에드먼드의 컴퓨터는 이를 1층과 2층으로 구분하였죠. 두 기계를 하나로 묶어서 작동시키면 서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양쪽 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타협이 일어나 인공지능의 학습 속도와 창의성,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인간성이 크게 향상되는 거지요. 이제 암호를 압력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흑백 화면에 모서리가 뭉개진 비트맵 서체로 반가운 메시지가 떠 있었다. 어서 오세요, 에드먼드. 암호를 입력하세요. 입력하세요라는 글자 뒤에 검정색 커서가 잔뜩 기대를 품은 듯이 깜빡거렸다.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극적인 배경음악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이어서 벽을 가득 메운 화면에 에드먼드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 유명한 미래학자는 무척 여유고 피곤한 모습이었지만 카메라를 향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에드먼드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고 음악 소리는 잦아들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두 개의 질문은 같은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맨 처음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의 여행은 오래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40억 년 전 원시 숲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그런데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 끝에 찾아낸 결론을 너무 쉽게 서둘러 마무리하는 것이 아쉬워서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다음 시간에 그 결론을 확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